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대작가시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산악지대에 야생으로 살았던 일족의 생존자 사도에서 일족이 편은 학살당하고 환자만 살아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딜러 주교를 따라가서 대행자 델묘 세르반테스의 형제가 됩니다. 이후 양모인 델묘에게 대행자 교육을 받고 사회보고가 되었으며 비록 어느 정도 상성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도인 제스터 카르테레와 호가우소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신이 기계이기 때문에 팔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꺾이기도 하며 사도의 인식 능력을 제공하는 스피드로 이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란도 리버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으로 헛건을 휘둘러 투척된 콘크리트를 머리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총알을 맨손으로 튕겨내기도 합니다. 사이보그답게 선모로 성스러운 수탄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다리에는 성대를 마친 전기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비상한 신체 능력을 지녔는데 보물을 잡거나 델묘가 경고용으로 열린 동전을 태연히 잡는 등 선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사도에게 공연을 하긴 했지만 한자의 어머니가 사도를 밧줄로 죽였다는 것을 드러나서 일찍 자체 내지는 그 가문이 나야 가문처럼 인간 행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자 중에서는 상위권이 엄청난 전투력을 보이지만 본인은 매장 기업과 비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비교될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화를 냅니다. 한자가 말했습니다. 매장 기관이하고 내가 시체가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 나 같은 건 그분들이 발끝에서 못 미친다. 아니 같은 지평에서조차 설 수 없다. 그런 스페인의 산악지대의 부족 출신이었다. 하지만 사도에 의해 일족을 잃고 그의 어머니가 사도가 맞질러 죽어서 일족의 유일한 상전자가 됐다. 그 후 산에서 괴물이 나타난 소문을 들은 딜로 신부가 한자와 얼굴을 마주친다. 딜러는 한자를 도시 양육시설에 맡아놓고 한자가 도시 생활을 정할 때쯤 딜로 신부는 대행자 델묘 세르반테스를 부른다. 이거는 한자가 산속에서 한 놀이를 하다가 다른 아이가 큰 부상을 입어서라고 말한다. 델묘는 딜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라 그런 것이 한탄을 하면서 그 투명의 리세이는 어떠냐고 추천하지만 이미 자식이 있어서 거절합니다. 델묘가 그걸 주기 위해서 온 동전을 바람 같은 속도로 던지지만 한자는 태히 잡고 은 동전을 얻었다고 기뻐한다. 이 모습은 델묘는 한자를 양자로 삼고 딜로 신부와 델묘 모두가 기대한 대로 건재한 대행자로 잘 성장했다고 한다. 이후 가정 내에서 다박을 이기는 길가메시와 그의 마스터인 티나와 대면하게 된다. 길가메시에게 운을 빌리겠다는 말을 하며 정식으로 성대 전장의 감독력으로 취임했다는 말을 전한다. 이 당시 복장은 평복이 아닌 신부복을 입고 가정대에 들어온 것이다. 이길대 세르반테스가 1605년 출판한 소설이다. 전 세계 문학사를 대표하는 고전 중 하나이다. 자칭 편력 기사 돈키호테 테라만차와 에마 로시넌테 그리고 손질한 삼척 판사의 모험집이다. 시골 시대의 집주인 알론소 키아노가 기사도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망상이 심해져서 사실 진짜 기사 돈키호테를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생각에는 가상의 레이디인 둘시네아의 공주를 그리며 세상 악을 물지기 위해 여행을 따라서 겪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돈키호테는 위에서도 알다시피 천칭이자 우두머리 없이 수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되었을 때는 돈키호테라고 써야 한다. 키호테가 무슨 뜻이고 하니 허벅지에 있던 쪽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정맥을 의미하는 언어이다. 즉 호칭부터 경려하고 하기는 의미를 성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동방이다. 서양사에서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칭하지만 스페인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자 유전 문학사에서도 성공하는 명작으로 꼽힌다. 총 2부작으로 구성되는데 전편은 1605년 발표됐다. 후편은 10년 후인 1615년 발표됐는데 세르반테스는 그 이듬해 죽었다. 전편의 제목은 재치 있는 이달고 라만차의 돈키호테, 그 후편의 제목은 라만차의 재치 있는 기사 돈키호테이다. 한편 돈키호테가 여행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해풍을 그린 전편은 당시 기존 초대박인 3만 부가 팔리며 대박을 쳤다. 정작 세르반테스는 당시 피에토 델 리덴타라 이미 출판 저작권 상당수를 넘겨준 상태에서 큰 돈을 벌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받은 특허장이 그 당시 카스피아 지방에서만 유명한 특허장이라서 리스본이나 다른 지방에서 나온 해적판이 카스피아로 역수입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출제작조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었다. 어쨌든 후편이 나오기 전에 다른 작가가 후속작을 써낼 정도로 큰 방향을 보였다. 온갖 해석판이 퍼져나갔는데 일부는 진대로까지 나갔다. 일부가 출판되고 7년 후인 프랑스, 영어, 이탈리아로 독일어 등으로 번역됐다. 그야말로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런 인기의 출판 400부 중 몇 권이 신대륙으로 보내졌고 출판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 나은 가격을 받기를 희망했다. 비록 대부분의 책이 아와나 근처에서 난파선 속으로 사라졌지만 약 70부가 이마에 이르렀고 거기서 책은 사라진 잉카 제국의 중심에 있는 쿠스코로 보내졌다. 돈키호테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다. 세르반테스의 이름은 이제 스페인에 너무 알려졌다. 1605년 8월 마드리드 판이 리스본에서 출판되고 또 발렌시아에서 출판됐다. 출판사 프란시스코 데 로볼스는 아라곤과 포르투갈의 이 판을 위한 추가 제작권을 확보했다. 이런 출판권을 판매는 세르반테스의 일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이익을 빼앗았다. 1607년 브리스에서 판본이 인쇄됐다. 마드리드 출판사의 노블레스는 1608년에 새 3판책 모두 7번째 출판물로 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탈리아에서 이 책의 인기는 밀라노 시대에서 1610년에 이탈리아판으로 발행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하지만 1611년 또 다른 브루셀판이 요청됐다. 이 작품은 사우스 웨일스 주립 도서관의 세르반테스 컬렉션에는 판본 1100여 개가 포함되었다.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책에 큰 인기를 끄자 돈키호테의 2편 3원에서 중국의 형제까지도 돈키호테를 읽고서 자신을 보내와 자신을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거절했다고 확보하더라. 이후 10년 후에 돈키호테의 후편이 발매됐고 전작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그 전에 발매된 가짜 후속작들을 완전히 압살했다.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이후 발매 중 세르반테스가 곧 세상을 떠날 걸 감안한 가짜 후속작들 덕분에 돈키호테 일부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셈이다. 돈키호테 이후는 돈키호테라는 책이 출간된 상태에서 그 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키호테의 산출을 알아본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온다. 자신들이 몸을 담은 책에 대해 궁금해하는 대목도 나온다. 일본에 끼어넣어진 이야기를 대신에 돈키호테의 가짜 돈키호테의 이권이 채워 넣어줬다고 하면 된다.
가짜 후속작 사건에 대해서 원작자인 셰르반테스는 꽤나 본대했던 바로 이브의 소문이나 잔말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돈키호테는 나만을 위해 존재했다고 공언을 하기까지 한다. 아예 돈키호테와 산초가 이 가짜 후속작을 직접 읽어보고 밝힐 면도 있다. 밝히는 내용을 보면 설정 파괴가 굉장히 심했던 데다가 필력도 떨어진 듯하다. 설정 파괴의 예를 들자면 돈키호테가 내가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거나 산초가 식탐이 심하고 술 수증기로 나온다거나 한다. 이를 읽어보면 산초가 황당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저 가짜 후속작에 나왔던 키루타가 돈키호테와 산초를 만나게 자기가 만난 돈키호테는 어떤 파열한 얘기를 하기까지 한다. 당시 얘기했던 기사도 소설을 조롱하기 위한 작품으로 나왔다. 대체로 정식적인 정석인 감상도 이쪽이다. 작중에 돈키호테가 읽던 기사도 소설을 줄줄이 꺼내고 놓고 불사를 놔버린 장면까지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란도 있다. penguin 클래식 판의 역자인 정기술은 이렇게 표현했다.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는 조금씩 아이러니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기사도 문학을 비판한 것 같지만 기사도 문학을 비판하는 평가도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작중 돈키호테 모습은 민폐투성이의 맛이 간 영향이지만 정작 그로 인한 결과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만 해도 돈키호테가 사고치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게 서로 헤어졌던 연예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다. 2부에서 돈키호테가 공작 부부에게 놀림감이 되는 모양은 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 부분도 있다. 원래 다소 무식한 농부였던 산초가 그와 함께 꽤 지혜로운 인물로 성장한다는 셈이다. 이상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이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론가를 묵살하는 면도 있다고 얘기한다. 산성 카라스코가 돈키호테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뒤 그를 치료하려 한다는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자 듣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미친 돈키호테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제정신 돈키호테가 준 이로움보다 그 다음에 말리는 모습도 나온다. 물론 일단은 작가의 말에 기사도 마음을 먹이고 싶어서 썼다고 밝히고 하면서 엄연히 주된 해석은 기사가 문학 비판적이지만 사실 저 작가의 말에도 셰르반테스가 오는 것 대립을 전했기 때문에 저것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모함과 재치로 가득 찬 소설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보다 해명이 좋게끔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돈키호테의 해설로서는 출판사 작은길에서는 나온 고전 찬찬히 읽기 시리즈 돈키호테 책을 모아하는 책과 돈키호테의 번역자가 좀 안녕우 씨가 낸 돈키호테를 읽다가 나왔다. 저자 각자의 관점으로 돈키호테에 대한 해설을 주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철학자 유명한 비평가인 호세 오르테가 이 카세테가 쓴 비평서인 돈키호테에서 성찰도 인류 세계문화 전집에서 번역되어 나왔다. 돈키호테가 최고의 소설이라고 평받는 이런 형식과 내용 두 가지 거쳐있다. 우선 형식 면에서는 그 안에 근대적 영화가 다 들어있다. 17세기 초작품인데 상어, 텍스트, 작가의 죽음, 독자 뒷편 같은 것들이 다 나온다. 그 이점이 비슷한 시기에 심지어 이후의 교차 현대인 이름은 매우 낯설 정도로 현대 문학과 괴리가 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다. 돈키호테는 그런 점에서 희귀적 편하게 이끌 수 있는 소설이다. 이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잊을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 모습을 잊을 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정치, 사법체계, 경제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게 돈키호테의 고향인 로만차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현대 미 마드리드 남부 역사적 카스티아 지방은 남쪽에 있는 안달루시아와 평경지대를 의미한다. 현대 행정구역으로는 카스티아 라만차 자치 공동체의 알바시테 사우드를 과다할라 톨레도 고엔카 일대로 더 면밀하게 보면 알바시테 톨레도 사우다 드레알 지방을 가로지는 몬테일 평야 일대가 주무대이다. 그리고 작중 두시네의 과정에는 엘토 부소는 톨레도 지방의 출전한 말이다. 미겔 베고나를 비롯한 역사 문화 비평가들의 평에 따르면 애초에 이야기 모델을 라만차 지방으로 설정한 것부터가 세르반테스의 의문심장한 재치가 돋보이는 점이다. 이 지역은 왕카우가 즉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거점을 가까운 과거에 던 콘키스타 시절만 해도 남북의 모인 지역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국경지대였으며 따라서 용명업으로도 먹고 사는 이유와 기사들을 비롯한 개척자 사회의 인도독들이 많다. 올해 아련 전쟁에서 다져진 상무 정신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지방이었다. 한때는 이렇게 이베라 반도의 중부 지방이 있다는 지리적 지역으로 인해 톨레도를 비롯한 경제적 문화적 변경도 만들었으나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말에는 수도 마드리드의 성장과 스페인 제국 전반의 경제적 침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종의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당한 경제적 착취 때문에 라만차를 비롯한 카스티아 전반이 침체되고 합해지던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저질과 평경의 책박이 되기 없는 라만차 출시로 끊임없이 지나간 시대의 이상과 대의를 외치는 돈키호테야말로 당시 경제적으로 한패적하면서도 스페인 군사문화와 기사 계획의 수도로서 지역적 자본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남부 카스티아의 지역적 양원과 인맥상통을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세르반테스 본인만 하더라도 이게 라마차가 포함한 카스티아의 누에바의 지방 대학 도시였던 알카레디아레스 대사님이 하였고 지금도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의 한 소서에 나오는 풍차고 황량한 산맥들을 고속도로 뱉냐 도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르반테스 당시 스페인 유럽 최강의 육군 고구로서 장창병으로 의무받는 집단 청포 사격 도리시오로 대표된 최첨단의 군사적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로 레콘키스타 내내 무인과 섬에서 군사 기술만큼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중소유럽을 대표하는 직종이나 다름없는 기사돈 이미 사슬 가보 시대에 수명이 다 하여 산티아고 기사관을 필두로 15세기 말까지만 해도 진짜 기사가 단으로서 군사적 목적에 뚜렷한 성제 기사관을 또한 이 시대를 기점으로 군사적 목적은 거의 사라지고 귀족들이 집단 신목 집단의 성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판관 갑옷을 입고 있던 라텔레로나 창기병도 16세기 중반쯤 되면 스페인군에서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신대로 운영돼서 운영할 수 있게 된 90병과 같은 신세였다.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판관 갑옷이 17세기 중반까지 스리코트 아마르한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스페인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공작이 시작된 시대는 16세기 말이고 스페인 만화사에서 본문에서는 수없이 언급된 골족의 아마디스 같은 르네상스 기사도 문학이 가장 유행했던 때는 작품이 집필된 시기 대충 60대쯤이라고 설정된 도쿄대가 어린 소녀의 쓸 시작이었다. 즉 16세기 초중반 코모네로 공기 전으로 칼을 오셔치세 번역했다. 스페인이 운명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예로 현대의 이름을 돈키호테라는 식으로 H 대신 F를 썼는데 이 절차 변화가 생긴 데가 16세기 중반쯤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스페인에서 그렇게
기사가 아예 도태된지 오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들이 기사에 대한 로망을 가졌고 기사도 뭐라게 당시 스페인에서 일종의 판타지 소설 개념으로 유행했던 것이지만 이미 맞으면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총기가 보편화된 시대의 주인공인 종교대가 노인들이나 기거할 만한 구식 판금 갑주를 입고서 사슬 갑옷에 불 헬름 끼고 말도 알리며 성전을 부리짖던 시절의 기사를 사칭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라고 한다. 이상 스페인 문학의 대작 돈키호테를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